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의, 저희 오늘 34회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마무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마무리 특강을 하고 내일은 이제 브리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제가 이게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나올 법한 그런 쟁점들을 그런 쟁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만 무조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뭐 대략 한 3주? 그 정도 남았죠. 3주, 4주 뭐 이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뭐 도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요것만 보시다가는 장담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프로 의식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시라면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요거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어쨌건 오늘 강의, 뭐 내일 브리타 특강, 요거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요걸 활용하시는 거는 일단 교재, 저희 이제 계속 했던 요 교재 위주로 보시다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할 것 같은 쟁점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제 시험 당일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 교시잖아요. 경영조정원리. 우리 행정 오전에 보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였나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조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그 30분 정도 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보긴 봐야 돼요. 그냥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이 조금 더 안심이 되려면 그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뭐 우리 연기 때 했던 뭐 교수님 책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요 서브노트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도 있죠. 그 기출문제집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1기, 2기, 3기 동안 이제 문제를 내드렸던 그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요거를 보셔도, 그때는 요걸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이미 내가 요거를 계속 다 돌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요 강의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옵션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강의를 뭐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은 조금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그리고 내일 강의는 조금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이 불안하시고 이럴 때 그래도 한번 리프레시 할 때 그냥 뭐 마냥 그냥 시간을 보내기는 좀 불안하니까 또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하고 마무리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마무리 특강에서는 제가 이제 공지에는 개인 영역 10개, 집단 영역 10개, 그 다음에 조직 영역 15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개, 10개, 10개로 하는 게 시간도 그렇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서 오늘은 10개, 10개, 10개가 들어있고 내일 브리타 특강에서 이제 다른 쟁점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찝은 기준은 사실 그래도 중요한 것 같은 A급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쟁점들만 추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리마인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부터 같이 볼게요. 1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인 영역에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쟁점을 넣은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쟁점이 이제 능력이었죠. 능력. 개인차의 첫 번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변수가 있었는데, 능력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일반적인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한테 필요한 능력들도 있고, 그리고 뭐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창의성.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능력이야. 그리고 뭐 관리자한테 필요한 능력. 너무 좀 이지하지만 이 창의성은 그래도 한번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창의성의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재조합해서 새롭고 유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결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능력이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참신하고 이제 좀 쓸모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람 왈라스라는 학자가 정리한 이제 발현 과정이죠. 저희 교재에는 이제 윌리엄 왈라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오타예요. 그래서 그람 왈라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발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어집니다. 4단계.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창의성이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해둬야 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뭔가 번뜩하는 그게 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번뜩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과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뭔가를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부화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번뜩 이렇게 띄어내는 게 조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번뜩했던 거를 딱 퍼뜨려 놨으면 다시 취합을 해서 진짜 우리가 쓸모 있는, 실행할 만한 그런 이제 검증된 아이디어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창의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구성요소 이론이 있죠. 구성요소 이론이 있는데, 이제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학자는 요 창의성에 대해서 크게 개인이 가지고 있을 그 구성 요소로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죠.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서 직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죠.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전문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요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라고 표현하는 내적 동기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뭐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창의성이 번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내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교재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이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도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나왔다고 해서 요것만 외울 게 아니고 교재에 나온 것들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다음은 두 번째 개인차 변수로서 이제 태도가 있죠.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는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 내지는 평가적 표현, 판단, 기준 이런 것을 우리가 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태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는 인정행,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얽혀 있다. 순차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태도와 관련된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 1페이지에 조직 몰입, 직무 만족, 그 다음에 52 조직 시민행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나온 개념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그냥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먼저 이제 조직 몰입부터 같이 볼게요. 조직 몰입은 우리가 개인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 노력하려는 그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조직과 나의 가치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애착을 가지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가 이제 조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몰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한 대표적인 학자가 나탈리 알렌과 존 메이어라는 학자가 있죠.
이 두 학자는 이 조직 몰입을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를 했죠. 세 가지 요인. 그래서 정지규 해가지고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서적 몰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내가 이 조직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정서적 몰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갖는 감정이나 가치관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그런 변수였죠. 그다음 두 번째 지속적 몰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조직과 결별하는데 조직에서 이탈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비용적으로 좀 손해 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이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지속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속적 몰입.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면, 그다음 마지막 규범적 몰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조직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감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도덕적이거나 뭐 좀 윤리적으로 좀 이게 좀 찔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규범적 몰입에 의해서 우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조직에 대한 어떤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조직에 남아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규범적 몰입에 의한 조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 몰입에 따른 결과 변수는 우리가 조직 몰입이 높으면 아무래도 조직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이 조직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애사심,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뭔가 더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시킨 거 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조직 몰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행동하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관이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직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분수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개념은 직무 만족인데요. 직무 만족은 우리가 개념 정의부터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면 직무 만족은 우리가 개인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 짧게 설명하면 직무에 대한 그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직무 만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의 원인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무 만족이 오기까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선행 변수, 원인 변수로 작용을 하느냐 배웠죠. 그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 유발요인 원인 변수로는 첫 번째 직무 그 자체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직무 내적 요인으로 이제 직무 그 자체가 있었죠. 그리고 직무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4가지 대표적인 게 상사, 동료, 승진, 급여 뭐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구분해 봤을 때 이 종합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직무 내적 요인으로 직무 그 자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직무 내적 요인을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헤크만과 올드햄이 주장했던 직무 충실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 방법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과업을 결합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단위를 형성한다거나 고객 관계를 확립한다거나 아니면 수직적 직무 확대, 개방적 피드백 등등 뭐 이런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직무 외적 요인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임금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의 영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지속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높은 급여를 받았으면 한 초기에는 그 급여가 마음에 듭니다. 이전보다 높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높은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동기부여나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급여로서 뭔가 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 한다면 이 사람이 행하는 성과와 관련된 그런 보상을 했을 때 그런 관련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원인 변수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은 방금 3번에 결과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직률, 결근율이 낮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도 강화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은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직무 성과와도 관계가 있어요. 직무 성과와 관계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 연구의 흐름을 한번 배웠었죠. 연구의 흐름을 배웠었는데 먼저 포토와 롤러라는 학자가 정리했던 거는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다. 그래서 성과가 높았을 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만족을 가져오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이후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성과를 나타내더라 이런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뉴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요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최종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높은 사람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성과가 더 창출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직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세 번째 변수로는 조직 시민 행동이 있죠.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은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 조직원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일을 그 밖의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게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시민 행동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가 조직 시민 행동 개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직 시민 행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 개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개인이 수행하는 어떤 그 이타적인 행동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그 공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손한 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이제 불필요한 갈등이나 이런 게 안 발생하기 위해서 공손한 태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냥 의미 없이 막 시비를 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행동이 없는 게 이제 공손한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 조직 52.5를 보시면 요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성실성, 국민의식, 스포츠맨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이 요구하는 규정, 규범 이런 것들을 뭐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잘 준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성실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국민의식은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행동이 국민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포츠맨십은 내가 조직 생활에 있어서 다소 불편하지만 편법 쓰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태도가 스포츠맨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시민 행동의 원인 변수라고 한다면 직무 만족,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 그 다음에 리더의 후원, 개인의 성격적 요인, 이런 것들이 조직 시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변수가 되는 것이고, 결과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원들 간의 협력, 팀워크가 증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협력, 팀워크도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발생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직을 이용하는 그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고요. 이직률이나 결근율도 감소할 수 있고 개인 구성원의 어떤 그 일탈 행동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결과 변수를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성격과 직무 성과의 관계인데, 저희 교재에는 우리 이제 MBTI가 개인의 능력에 들어있죠. 능력에 들어있습니다. 능력에 이제 인지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격 뒤에 성격 파트에서 빅5가 나온 성격 파트에서 MBTI도 같이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빅5부터 살펴보시면, 빅5는 우리가 맥크레와 코스타라는 두 학자가 정리를 했죠. 맥크레와 코스타라는 학자 정리를 했는데, 빅5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격을 구성한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빅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인은 모두가 이 빅5를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개인마다의 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빅5의 정도 차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MBTI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MBTI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양극단에 하나씩 이렇게 픽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빅5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성격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5를 하나씩 정리를 하면, 먼저 이제 성실성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행 가능한 소수의 목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서 체계적이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내는 성향이 성실성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친화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순응하며 더불어 잘 지낼 줄 아는 성향이 친화성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성인데, 요거는 이제 반대말로 하면은 신경질적인 그런 특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뉴로티시즘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외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를 외향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대해 개인이 갖는 관심과 흥미의 범위를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5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그 기준들이 개인 어떤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조직의 시사점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것은, 먼저 이제 성실성이 높다면 요거는 이제 직무 성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친화성이 높은 경우에는, 친화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일탈 행동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서적 안정성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외향성 같은 경우는 개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거는 또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CEO가 이제 리더십과 관련되는 그런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같은 경우는, 개방성이 높다라는 거는 교육 훈련을 했을 때 교육 훈련이 잘 이 사람한테 적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요 각각의 요소의 정의,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이 이 조직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빅5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BTI를 보시면, MBTI는 이 MBTI의 뜻 자체가 마이어스와 브리그스의 타입 인디케이터입니다. 마이어스와 브리그스의 이제 유형 검사, 성격 유형 검사죠. 그래서 이 마이어스와 브리그스는 이제 모녀지간인데, 이 모녀가 개인의 특질을 4가지 기준으로 이제 각각 2분을 해서 이렇게 성격을 표현한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기 평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약하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성격을 너무 단순화했다라는 점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하기는 어려웠다는 측면,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선발 과정에서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더라, 이런 한계들이 있었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씩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에너지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밖으로 놔두면은 이게 외향적인 성격인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향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집돌이, 집순이는 내향적이고, 그다음에 박돌이, 박순이는 외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방법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감각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뭔가 이상적이고 좀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직관적인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 방법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고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시를 한다, 거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감정적인 필링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활 양식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판단적이고 좀 통제적인 유형은 저징, 제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즉흥적이고 그런 성격은 우리가 P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각적인 타입이 P, 퍼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TI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각 이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감정 노동과 감성 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감정 노동은 우리가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문제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그 문제 풀었던 거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면, 먼저 이제 감정 노동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행위가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랑 조직이 고객한테 보여줘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 감정이랑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요구하는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이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 감정 노동 우리가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표면 행위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내가 보여줘야 되는 감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으로 갭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면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행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으로 끌어올리는 게 딥 액팅, 심층행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진실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그 행위, 나의 그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완전히 일치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진실행위다,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유형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감성지능은 이제 데니얼 골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정리를 했는데, 먼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를 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감성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를 이 개념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개념을 통해서도 알아보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자기 인식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나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자기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는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량이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념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들어있죠, 감성지능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감정이입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회적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 감정에 적절히 반응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회적 기술이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사실 이 구성 요소를 뭐 3가지, 4가지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지능이 높다면 감성지능이 어떤 성과 변수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먼저 이제 리더십 효과성에 영향을 주죠. 왜냐면 이제 리더가 우리 구성원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 감성지능이 높다면은 구성원들의 감정도 이해하고 공감도 해주고, 그런 과정이 우리 리더십 효과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감성지능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무 만족, 몰입 같은 태도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알면 아무래도 이 갈등도 원활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팀워크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 변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5번째, 지각에서도 지각 오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먼저 이제 지각의 개념을 보시면,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들을 조직을 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은 내가 이거를 인지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지를 했으면 그거를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까지가 지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각에서도 이 지각이 잘못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각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오류의 개념은 개인이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현상을 지각 오류라는 현상으로 명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들이 6가지 정도로 우리 교재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인사관리 책에서 평가 오류로 배우는 것들이 이 지각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오류를 훨씬 더 아마 가지수를 많이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어차피 거기서 외우실 거면 그거로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후광 효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후광 효과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면 그 아우라까지를 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요만큼까지인데 이 아우라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에 대한 평가가 희석될 수 있고 해석이 좀 과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관대화 경향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것을 관대화 경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화 경향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애매하게 중간 정도로 점수를 주는 게 중심화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가혹화 경향은 점수를 너무 짜게 주는 거를 가혹화 경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가혹화 경향 우리가 항상 오류 이렇게 묶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인사 관리에도 나오는 거죠. 그다음엔 대조 효과가 있는데, 세 번째 대조 효과는 내가 판단하려는 이 대상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나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왜곡된 판단이 일어나겠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앞에 사람이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월등히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비교되는 이 붙어있던 이 사람은 괜히 억울해지는 거죠. 이 사람만 똑 떼놓고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대조 효과에 따른 그런 지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최근 효과가 있어요. 최근 효과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지각을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이 계속 좀 낮은 점수 저평가를 받다가 최근에 이제 번뜩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체적인 근속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꾸준하게 잘 이렇게 A급 구성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반짝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띄는 건데, 그 최근에 반짝하는 이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이제 최근 효과에 따른 지각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와 대조될 게 최초 효과가 있죠. 최초 효과, 초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초기 효과는 이 사람을 처음 주어진 정보, 첫인상을 가지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정말 뛰어난 점수를 가지고 있다가 뭐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처음에 이제 도드라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수석으로 입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후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최근 효과, 최초 효과, 초기 효과에 의해서 지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마지막 스테레오타입인데, 스테레오타입은 교재에 따라서는 지각 오류를 조장하는, 지각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지각 오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 뭐냐고 한다면 어떤 개인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특성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진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지각 오류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각 오류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각 오류를 써라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쨌건 가지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을 여기에 들어가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 오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넘어가시면
그다음 동기부여 이론의 종합 비교 파트가 있는데 동기부여 이론의 종합 비교. 먼저 이제 우리 동기부여 이론을 크게 욕구 중심의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어요.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은 우리가 뭐 과정 이론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는 욕구 중심 그리고 최근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내용대로 한번 분류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중심 동기부여 이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정리한 욕구 단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피라미드 그림이죠. 5단계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밑에 이제 생리적 욕구,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 뭐 수면욕, 식욕, 성욕, 배변욕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가장 기저에 깔리는 것이고, 그 위에는 우리가 안전욕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좀 물리적인 안전을 취하는 그런 욕구, 이게 이제 안전 욕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소속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 번째 욕구가 소속 욕구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이제 자존 욕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자아실현 욕구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고차원적인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매슬로우 이론에서는 가장 밑에 2가지를 저차원 욕구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위에 3가지를 고차원 욕구 이렇게 분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되겠고, 이 매슬로우 이론은 사실 기본적인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론인데,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너무 단순화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맞냐라는 데에서 의문점, 비판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소속 욕구를 3단계에 두는 게 맞냐라는 데서는 이제 의문점, 비판점이 있었다라는 게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봤고요. 두 번째 욕구중심 동기부여 이론으로는 클레이튼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ERG 이론. 그래서 이 ERG 이론은 욕구를 이 매슬로우의 어떤 그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욕구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켰죠. 더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우리가 E, 존재, 그 다음에 R, 관계 욕구, 그 다음에 G, 성장 욕구,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존재 욕구는 앞에서 배운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계 욕구는 소속 욕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성장 욕구는 우리가 자존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알더퍼의 이론 같은 경우는 매슬로우 이론이랑 비교를 해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욕구,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가는데 다시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차이점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ERG에 따라서 이제 그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했죠. 화살표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이론인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으로 넘어가시면,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크게 인간의 욕구를 조직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4가지 측면으로 분류를 한 게 성취 동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취 욕구라는 게 있었고, 성취 욕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성취 욕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화 욕구가 있었죠. 친화 욕구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친화 욕구의 의미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권력 욕구가 있죠. 권력 욕구. 권력 욕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권력감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권력 욕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자율 욕구는 내가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율 욕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자율 욕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자율 욕구까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리랜드에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욕구가 학습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욕구가 학습된다.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요 욕구들이 조직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전략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사점이 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욕구중심 동기부여 이론인 프레드릭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있었어요. 이요인 이론. 이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 직무 만족과 불만족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에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요 허츠버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독립된 차원의 변수다. 각각이 양극단에 있는 일직선상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각자 서로 독립된 그런 개념으로 본 게 허츠버그의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는 불만족이 반대는 만족이었다면 지금은 허츠버그의 이론에서는 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없는 상태, 불만족이 반대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 이렇게 각자 구분된 개념이다 라고 본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요인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성취감이라든지 칭찬, 인정, 그다음에 뭐 직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뭐 개인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었고, 위생 요인으로 대체로 볼 수 있는 거는 직무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아니면 상사, 동료 뭐 등의 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내세우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요인 이론의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동기 요인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만족과 불만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위생 요인만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동기 요인들을 자극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직무 충실화 기법이란 게 있었죠. 그래서 직무 충실화 기법들도 같이 제시를 한 게 허츠버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인데 그거는 제가 7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7번 쟁점으로 따로 빼놨고요. 그 다음은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을 정리해보면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대 이론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발생하고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 과정에서 노력에 따른 성과가 발생할 때 우리가 개인이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런 성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를 창출시켰을 때 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수단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에서 나에게 주는 이 보상이 나한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 이 수단 유의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이론은 이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곱함수로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기대, 수단성, 유의성 각각이 어떤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수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서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대 같은 경우는 확률 값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숫자로 나타내면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 수단성 같은 경우는 내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성과를 창출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성과와 보상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 유의성 같은 경우는 내가 보상에 대해서 이 보상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개인의 차이 정도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부터 n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유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시사점 같은 경우는 기대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수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유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각각으로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먼저 이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훈련하고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층과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탄탄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유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뭘 좋아하는지 그 가치 체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동기부여 이론은 공정성 이론이 있었어요.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은 아담스가 정리한 이론인데, 이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개인과 조직,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 교환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한다, 불공정성이 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동기부여 이론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 안에서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냐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나타나는 산출값 을 가지고 투입 대비 산출로 각각의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가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과소 보상인지 아니면 적정한 보상인지 과다 보상인지에 따라서 불공정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대시라는 학자의 인지적 평가 이론이 있는데, 인지적 평가 이론의 대표적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 성과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그런 내재적 동기에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외재적 보상, 급여 같은 외재적 보상이 투입됐을 때 내재적 동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순간부터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외재적 보상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고, 외재적 동기에 의한 영향력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외재적 보상을 제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이제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외재적 보상이 투입되고 제거가 되는에 따라서 다시 이제 내재적 동기가 올라오긴 했지만 처음에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인지적 평가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나타내는 원래 이 실험이 있었죠. 이 실험을 우리가 같이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는 게 중요한 파트고요. 그리고 이 인지적 평가 이론과 이어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 통제의 원천이 인간 개인의 내면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자기결정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걸 직무 특성 이론과 목표 설정 이론만 이렇게 각각의 쟁점으로 한번 떼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직무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헤크만과 올드햄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죠. 헤크만과 올드햄이 정리를 했는데, 기본 가정을 보시면 직무의 특성이 종업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직무 만족, 동기 부여, 조직 성과 등의 성과 창출로 이어진다. 요거는 우리가 직무 특성 이론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 게 이 기본 가정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핵심 직무 특성이 거기에 따라서 걔네 심리 상태 변수에 영향을 주고, 그 심리 상태 변수에 따라서 성과 변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곧바로 이제 기본 가정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직무 특성은 우리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기술 다양성이 있는데, 기술 다양성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하는 직무의 복잡성을 기술 다양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직무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무 정체성은 직무가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가진 정도를 직무 완결성이라고 직무 정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직무 중요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직무, 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직무 중요성이라고 불렀고요. 네 번째, 자율성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해서 개인이 통제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 개인이 직무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를 자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피드백은 직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게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NPS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직무와 관련된 변수들을 평균을 내고, 그리고 자율성과 피드백은 그 자체로 이제 곱해지는 게 이제 NPS를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이 NPS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직무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평균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자율성과 피드백은 그 자체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우리가 직무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율성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조절 변수로서 성장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성장 욕구가 높을수록 일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가 커진다, 동기부여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은 성장 욕구가 낮다라고 하면은 직무로 인해서 내가 동기부여되는 정도가 그렇게 미미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 있죠. 목표 설정 이론. 이건 이제 에드윈 로크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목표 설정 이론은 기본 가정을부터 보시면 개인의 성과가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게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 가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의 특성과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수용 가능한 그런 목표가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목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지시적 목표, 그다음에 참여적 목표, 자기 설정 목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시적 목표는 상급자가 쉽게 설정해주는 목표고, 그다음에 참여적 목표는 우리가 상급자랑 구성원이 함께 토론, 논의를 거쳐서 설정하는 게 참여적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자기 설정 목표는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정하는 목표가 자기 설정 목표죠. 그래서 누가 주체가 돼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를 유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황 요인에 따라서 그 목표 설정에 대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 상황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요인의 대표적인 것들은 피드백, 보상 조건, 직무 복잡성, 능력, 경쟁, 목표 몰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개념, 그리고 요 요인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9번째 쟁점인 학습 이론을 보시면, 일단 학습의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변화가 직접적인 그리고 개인의 간접적인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이 학습이 발생하고, 학습이 된 것은 학습 효과가 비교적 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는 이제 학습 이론, 학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이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분할 수가 있죠. 대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 그다음 두 번째가 인지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관점,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조직 행동 수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직 행동 수정. 요거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과정이 조직 행동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행동 수정, 학습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조직 행동 수정의 과정을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강화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조직 행동 수정, 이걸 봤을 때 조직 행동 수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측정하고 인과를 분석하고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게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강화에서 우리가 강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그리고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이라고 해서 어떤 주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강화를 할지, 수행할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강화 전략과 강화 일정을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강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강화 전략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강화 일정도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빈출이 됐던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빈출이 됐다는 것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이론까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개인 쟁점에서 마지막 개념인 직무 스트레스 모형이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의 개념을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주는 과다한 심리적, 신체적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개인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스트레스가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과 모형이 있다. 인과 모형.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원인에 따라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과 변수까지 정리를 하는 게 인과 모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죠. 먼저 이제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뭐 성격, 생활 사건, 시간 관리가 부족하고 쫓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맡은 역할이 너무 과다하다 혹은 내가 맡은 역할에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 역할 모호성, 책임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집단이 포함된 그 집단의 응집력이 좀 결여되어 있다. 아니면 집단 안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지위나 신분 문제가 생긴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동료 간의 경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단 차원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직 분위기가 안 좋고 기술이 좀 부족하고 경영 스타일, 조직 설계, 직무 불확실성, 업무 과다, 낮은 직무 자율성 등등 이런 차원에 따라서 개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기술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환경의 어떤 부적합에 따라서 혹은 직무 요구와 통제 불균형, 그다음에 보상과 노력의 불일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절 변수로서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원인이지만 적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제 개인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결과로는 크게 행동적 결과가 있고 인지적 결과가 있고 신체적 결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신체적인 반응을 연구한 대표적인 이론이 한스 셀리에의 전신대처증후군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대처증후군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일단 경보가 울리고 그다음에 몸에서 먼저 저항하는 단계로 거치게 되고 너무 저항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탈진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시로 이제 근육이완법, 바이오 피드백, 명상 등등 뭐 음악 감상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조직 차원에서는 사전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재설계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리프레시를 해준다거나 워크샵, 현실적 목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쟁점 10가지를 살펴봤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